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결혼 5년 차 주부예요. 혹시 곰은 재주를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딱 제 얘기더라고요. 맏며느리라고 온갖 굳은 일은 다 제가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렸는데 정작 실속은 다 동서가 챙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선을 넘으셨어요. 제 목숨까지 가지고 장난치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생각에 단단히 한 방 먹일 수 있었네요.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정말 넉넉하게 살았는데 그건 아빠가 소규모 건설업을 하시면서 꽤 잘 운영되었기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3이 되던 해 아빠 고등학생 동창 한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대기업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정말 성공한 사업가로 비싼 외제차를 타고 와서는 명품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특정 로고가 들어가 그 당시 부자라면 입는다고 소문났기에 정말 돈을 잘 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 동창분이 아빠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하더라고요. 야, 너 이렇게 작게만 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 너 실력으로는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나랑 동업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글쎄, 지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무슨 소리야. 지혜 시집 안 보낼 거야?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지혜 시집 갈 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자금도 있고 대기업 인맥도 많잖아. 그런데 사업 아이템은 없고. 어때? 나랑 같이 하면 적어도 지금보다 3배는 커질 것 같은데 할만하지 않겠어? 믿었던 동창이었고 실제로 성공한 모습을 직접 보니까 아빠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몇 번 더 만나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들어보시더니 결국 결정을 내리셨죠. 기존 사업체와 저희 집까지 담보로 잡고 5억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창은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아빠에게 접근했던 거였어요. 허위 계약서와 가짜 발주처를 만들어 놓고는 공사 성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리면서 아빠 모르게 자신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우고 있었던 거죠. 실제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1년도 가지 못해 6개월 만에 회사는 완전히 부도가 났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동창이 그렇게 작정하고 아빠를 벗겨먹었으면서 뻔뻔하게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척 말하던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요. 야, 나도 피해자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가져가. 지혜 대학 등록금에 보탰어. 1,000만 원짜리 봉투를 테이블에 툭 던져놓고는 그래도 자신이 하자고 했으니 양심적으로 은혜를 베푼다는 투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은 했어. 이제 우리 각자 길 가자. 뭐? 할 만큼 했다고? 그동안 내가 쌓아온 피땀의 대가가 고작 1,000만 원이야, 이 사기꾼아? 그러면서 그 돈을 집어던지면서 동창 멱살을 잡았지만 이미 모든 재산은 잃은 후였어요. 이후 아빠는 사람을 완전히 믿지 못하게 되셨고 사업을 다시 일으킬 생각보다는 공공근로나 건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시작하셨죠. 엄마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아시니까 뭐라고 못하시고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며 살림을 보태셨고요. 그 후 저는 대학 학비를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편의점 알바, 과외, 심지어 놀이공원에서 인형탈 쓰는 일까지 말이에요. 그런 생활이 4년간 지속되면서 전 정말 독해졌는데 친구들이 자유롭게 대학 생활을 즐길 때 저는 늘 일에 쫓겨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얼마나 쉽게 얼굴을 바꾸는지, 그리고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한 전 회사 봉사활동을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역 사회복지관에 봉사활동을 나가곤 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의외였는데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하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아니라 왜 여기서 일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저는 돈보다는 사람을 도우는 일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처음엔 솔직히 젊어서 이상주의에 빠진 거겠지. 몇 년 지나면 현실에 부딪혀서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5년 뒤 회사 봉사활동으로 다시 그곳에 갔을 때도 여전히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때 대리로 승진해서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남편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정말 오래 일하고 계시는군요. 남편은 멋쩍게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그럴 걸 그랬나 봐요. 그랬으면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릴 수 있었겠죠? 사실 얼마 전에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욕심 없는 사람과는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부 인사를 전했을 뿐인데 솔직하게 말하는 그 모습에 그에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돈을 쫓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봉사활동이 끝나고 커피 한잔 하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지방에서 슈퍼체인을 운영하면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긴 한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사셨으니까 제가 뭐라 할 건 못 되지만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왜 어머님 일 안 물려받고 복지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 모든 기준이 경제력, 돈이니까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부턴가 집안 분위기가 정말 숨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돈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또 아닌가 봐요. 이번이 벌써 몇 번째 차이는 건지. 겉모습은 훈남이라고 할 만큼 멀끔한데 직업 때문에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결혼을 못한다고 체념한 듯 말하는데 여러모로 공감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돈의 허상을 깨달았던 것처럼 남편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 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요.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돈보다는 신의와 사람 간의 진정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셔서 모든 재산을 잃으셨거든요. 그 후로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해 지금도 마지못해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있을 땐 친구고 없으면 남이 되는 게. 그 어떤 위로보다 마음에 와닿았어요. 같은 상처를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공감이었거든요. 그 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가치관이 정말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1년 정도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는데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기 전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는 정말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께서 저희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셨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미리 어머니께 제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첫 만남에서부터 시어머니의 반응이 차가웠죠. 아들도 욕심이 없는데 며느리마저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생각으로 살아? 정말 대놓고 절 못마땅해 하시는 게 느껴졌는데 마치 현실을 모르는 철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사회복지사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거기다 네가 그런 마음가짐이면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내 아들 고생시킬 거면 차라리 결혼하지 마. 그때 남편이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저희는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럼 너희 둘이 사랑만 먹고 살 거야? 현실을 좀 봐라, 현실을. 하지만 남편이 워낙 완고하게 나오니까 시어머니도 결국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결혼하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리셨거든요.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는데 더 큰 문제는 병원비였어요. 아버지가 젊을 때 가입하신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가 너무 협소했고 최신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비가 매월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우리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지. 6개월간 투병 비용만 4천만 원이 넘었는데 이미 집도 잃고 적금도 없던 저희 집 상황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어머니께 사정을 말씀드렸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정말 의외였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받을 수 있는 치료 다 받으시라고 해. 정말 선뜻 병원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결국 버티지 못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를 때도 마찬가지였죠. 장례비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게 더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 돈을 나중에 갚으라거나 그런 말씀도 전혀 안 하시고 오히려 저희가 더 필요한 게 없는지 걱정스러운 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무슨 은혜야, 가족인데.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차갑고 현실적인 분 같아 보이셨지만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어머니가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한다고 했는데 정작 정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아낌없이 도와주시는 걸 보니까 제가 시어머니를 잘못 생각했었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9일째 되는 날, 저는 시어머니께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맞는 건지 계속 고민이 되어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거든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제 뱃속에 자라고 있다는 게 정말 묘한 기분이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절 꼭 안아주시면서 그동안 상주로 지친 제 모습이 많이 걱정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아이고, 이런 중요한 소식을 왜 이제야 말해. 임신한 몸으로 장례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돈 어른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집안 살림을 해야겠네. 그 순간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았는데 아마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손자를 보지 못한 게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니 뜬금없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와 달리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 거야? 내가 너 명의로 건물 하나 해줄까? 애 아빠 혼자 벌어서는 아이 키우기 힘들잖아. 네? 건물이요? 어머니, 그런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친정아버지 병원비부터 장례비까지 모든 걸 도와주셨는데 또 이런 큰 선물을 주신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부담스러워. 내가 빚내서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큰 건 아니고 지방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인데 시세가 한 8억 정도 되고 1층은 편의점, 2층은 사무실로 임대가 나가고 있어서 월 임대료가 180만 원 정도 나와. 그 정도면 애 초등학교 입학 때까진 괜찮을 거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진짜 주실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뜬금없는 증여 제안에 당황해서 계속 사양했는데 시어머니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시더라고요. 애 태어나면 어린이집 맡기지 말고 네가 직접 키워야지. 그런데 지금 둘이 벌어서는 빠듯할 거 아니야. 특히 네가 회사 그만두면 결국 외벌인데 내가 내 아들 급여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잔말 말고 줄 때 받아. 사실 남편 혼자 월급으로는 정말 빠듯할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에
출산 후에도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런 제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친정아버지 이야기까지 꺼내시는 거예요. 사돈 어른도 살아계셨으면 손녀 태어나는데 이것저것 해주고 싶으셨을 텐데. 사돈 어른이 못해준 거 내가 대신해서라도 해줘야지. 분명히 사돈 어른도 원하실 거야. 친정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손녀를 위해 뭐든 해주려고 하셨을 텐데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진심을 거절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증여받은 후 임신 6개월 때 성별 검사를 받았는데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시어머니께 전화로 알려드렸을 때 전화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딸이구나. 뭐 아들만 둘 키워서 딸이 늘 귀했는데 잘 됐네. 이쁘게 키워야지. 전화로도 그 아주 짧은 순간의 망설임이 느껴져서 속으로 아들을 원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워낙 저희에게 잘해주셔서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출산 후 증여받은 건물 덕분에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겨서 정말 감사했거든요. 딸을 낳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평소 오실 때와는 다르게 표정이 심각하시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지혜야, 미안한데 그 건물 명의를 잠깐 내 이름으로 바꿔야겠어. 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큰 부동산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은행 대출 한도가 부족해서 추가 담보가 필요해. 여의도에 정말 좋은 땅을 살 기회가 생겼거든. 정말 급하다는 듯이 빠르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설명하시더라고요. 명의만 며칠 바꿨다가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네 명의로 돌려놓을게. 정말 일주일, 길어야 한 달이면 돼. 선물로 주신 걸 다시 달라고 하시니까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도 없었는데 제가 망설이니까 시어머니가 계속 설득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명의만 잠깐 바꾸는 거지 소유권을 뺏는 건 아니야. 어차피 임대료는 계속 네 용돈으로 주고 있잖아. 결국 저는 명의 이전에 동의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건물은 계속 시어머니 명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임대료도 더 이상 제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남편이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 투자는 어떻게 됐어? 건물 명의 잠깐 가져간다더니 이제 안 줘? 그런데 시어머니 얼굴이 확 변하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시더라고요. 투자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네. 욕심 없다더니 결혼하고 자식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나 보네. 그래, 좋은 현상이야. 그러시더니 마치 저희가 돈에 눈이 멀어서 성화를 부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다 너희 거야. 뭘 그렇게 급하게 굴어?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고 살면 피곤하지 않아?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며칠 만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몇 달째고 임대료도 끊어졌는데 마치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로부터 1년 후 시동생이 결혼을 발표했는데 상대는 대기업 부장으로 집안도 사업가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며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니셨어요. 우리 둘째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네. 대기업 부장이래. 집안도 괜찮고 말이야. 첫 상견례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는데 제 상견례 때는 요즘 세상에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사느냐며 핀잔을 주셨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딴 사람 같았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대기업 부장이라니. 대기업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부장이면 얼마나 인재인지.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렇게 귀하게 키우신 따님을 저희 집에 보내주시고 시집살이 하나 없이 예뻐해 줄게요. 걱정 마세요, 사부인.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편에는 정말 노골적으로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우리 둘째는 어디쯤 왔나? 교통은 괜찮고? 저에게는 이미 와 있으니까 별로 궁금할 것도 없다는 듯 대충 넘어가시는 건 그렇다 쳐도 선물을 받을 때도 차이가 확연했는데 동서가 가져온 건 뭐든지 극찬하셨어요. 역시 센스가 달라. 이런 건 어떻게 찾았지?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었고 더 황당한 건 경조사 비용이었는데 저한테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맏며느리니까 좀 넉넉하게 준비해. 최소 50만 원은 내야 체면이 서지. 그런데 동서한테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시더라고요.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가 너무 많이 내면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20만 원 정도만 하면 돼. 동서는 겉으로는 저에게 정말 다정하게 굴었는데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절 치켜 세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저만 더 부담하게 만들었죠. 어머니, 형님이 항상 저희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원래 윗사람 자리는 하늘이 내는 자리라고 저는 형님처럼 큰 그릇은 못 되잖아요. 그런 생활이 계속되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알아온 당뇨가 심해지면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였는데 정기 검진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인의 5배 넘게 나오니까 신장내과 전문의가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뇨병성 신증이 말기 단계입니다.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혈액투석은 주 3회, 4시간씩 병원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게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시던 시어머니에게는 정말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몇 달간 투석을 받으며 지내시던 시어머니는 점점 지쳐가셨고 그때 담당 의사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나이와 전신 상태를 고려하면 신장 이식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있다면 생체 이식을 고려해 보세요. 가족들이 모여서 의논했지만 분위기는 정말 무겁기만 했어요. 시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고혈압으로 기증이 어려웠고 남편과 시동생은 혈액형이 달랐는데 웃긴 건 동서는 아예 처음부터 선을 긋더라고요. 저는 대기업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큰 수술은 좀 몸에 무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결국 가능성이 있는 건 저뿐이었어요. 마음이 정말 복잡했는데 친정아버지 병원을 도와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건물 사건 때문에 사람 마음이 또 흔쾌히 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검사나 받고 결정하자고 생각했어요. 혈액검사와 HLA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죠. 혈액형은 물론이고 HLA 6개 항원 중 5개가 일치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적합도는 정말 드문 경우예요. 이식 성공률이 98% 이상이고 거부 반응 위험도 거의 없어요.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고마워. 네가 우리 집 복덩어리구나. 하늘에서 보내준 며느리야.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절 따로 불러내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야, 네가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걸 너한테 줄게. 내가 돈 벌어서 제일 먼저 산 게 바로 지금 내가 사는 집이야. 시세 30억짜리. 그거 너 줄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남편이 연애 때 했던 말처럼 역시 시어머니는 돈으로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떨렸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미 당한 게 있으니까 복잡한 마음이 들면서 30억짜리 아파트라니. 건물도 다시 가져가신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는데 정말 아파트를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친정아버지 도움받은 은혜도 갚고 손해볼 게 없다는 생각이고요.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돈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건지 저도 모르게 그런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신장 이식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죠.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 준비를 하는 동안
전 이미 결정났다고 생각하시는지 별다른 피드백이 필요 없다고 느끼시는 듯 시어머니는 저보다 동서와 자주 연락하셨어요. 제가 옆에 있을 때 동서와 전화하시면서 절 의식하시는 듯 묻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시곤 했어요. 둘째야, 너무 미안해하지 마. 형님이 하겠다고 하는데 괜히 신경 쓰지 말고. 시어머니는 큰 수술이라 수술 이틀 전에 입원하셨고 저는 수술 당일 입원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동서가 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전날부터 와서 잠까지 잤다고 하더라고요. 유난도 이런 유난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전 정말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내가 네 형님 덕분에 산다. 그런 칭찬을 듣는데도 왠지 알 수 없이 기분이 떨떠름했어요. 따지고 보면 저도 그렇게 손해보는 건 아닌데 뭔가 이용당하는 듯한 느낌. 마치 연극 무대에서 각본대로 연기하는 배우가 된 기분이었죠. 수술 전 기본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는데 복도 저편에서 동서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춰지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애가 조심성 없게. 조용히 하라고 하시는 목소리에 이어 귀를 의심할 만한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어요. 전현한테 신장 받아도 시댁 아파트는 네 거니 걱정 마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더 충격적인 말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주겠어. 신장만 받으면 되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다 니네 거 될 건데 뭐. 그러면서 마치 성공한 사기꾼처럼 낄낄거리며 웃는 시어머니 소리까지 들렸는데 동서는 여우 같은 음성으로 아부하듯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님만 믿을게요. 건물도 그렇게 다시 가져오셨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하실 거죠? 당연하지. 이번엔 아예 처음부터 줄 생각도 없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 신장 떼어주고 나면 뭐 어쩔 거야. 이미 늦은 건데. 그러시더니 마치 완벽한 범죄를 계획한 것처럼 치밀한 계획까지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투자 실패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세금 문제라고 하든지 핑계는 얼마든지 있어. 그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분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께 은혜 갚는다는 숭고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으려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제 생명을 담보로 말이에요. 더 화가 나는 건 동서가 한패가 되어서 절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마치 바보 같은 제 3자를 두고 공모하는 듯한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치졸하고 역겨웠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으니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왔죠. 당연히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거예요. 수술 2시간 전에 기증자가 갑자기 사라진 건 의료진으로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상황이었으니까요. 간호사들이 병원 곳곳을 뒤지고 의사는 시어머니에게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을 게 눈에 선명하게 그려지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동서는 완전히 당황해서 제 휴대폰에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댔지만 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병원이 완전히 난리 났어. 수술 시간이 다 됐는데 어디 갔어? 나 이 수술 못해. 무슨 소리야. 지금 시간도 없고 수술 일정 다시 잡기도 어려운데. 저는 남편에게 제가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그 충격적인 대화를 그대로 전했더니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정말 그랬으면 자기가 잘 처신하겠다고, 자기를 믿고 다시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 말대로 남편과 함께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는데 시어머니 병실 앞에서 시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제 마음은 의외로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런 저와 반대로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목숨 담보로 사라져서 병원이 얼마나 난리 났는지 알아?
목숨 담보로 뭘 하시는 건지는 제가 묻고 싶어요. 복도에서 동수한테 하신 말씀 다 들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전현한테 신장 받아도 시댁 아파트는 네 거니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다고요. 제가 언제까지 바보로 살길 바라셨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정말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엄마, 그게 정말이야?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아니야, 오해야. 그런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지금 수술 시간 다 됐는데 수술 안 할 거야?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병실로 들어오시면서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수술 시간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남편이 방금 전 상황을 설명하자 시아버지 얼굴이 점점 굳어지시더니 시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신장까지 주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정말 그랬어? 당신까지 날 몰아붙이지 마요. 오해라고 하잖아요. 오해? 그렇게 구체적인 말이 오해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건물도 빼앗았다는데 또 그런 식이지? 그러시더니 평소에 쌓여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하더니 남한테 인심 쓰는 척하면서 뒤로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듯 시어머니가 완전히 발끈하시면서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평생 일해서 번 건데 왜 당신이 이래요? 내 돈 내 맘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평생 번 건 맞지만 거짓말하면서 신장 받으려는 건 사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사기라고요? 지금 저보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때 시아버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이야기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신 듯 절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시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약속할게. 건물도 돌려주고 아파트도 진짜로 줄 테니까 수술 받아라.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내 명의 재산도 있어.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런 줄 알고 당신 입 다물어.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거리시더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남편이 제 손목을 잡더니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나 이혼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랬어? 엄마가 그렇게 하고도 지금 지혜 신장 가져가길 원해? 남편이 제 편에 서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점점 궁지에 몰리시면서 굴복하려는 찰나 갑자기 동서가 끼어들었죠. 어머니, 진짜 주식이에요? 아파트 말이에요. 지금 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데 내가 지금 네 입장 생각하게 생겼어? 알겠어. 다 줄게. 건물도 다시 네 명의로 하고 아파트도 진짜로 줄게. 제발 수술만 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해서 전 결국 수술대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정말 후련했어요. 친정아버지 병원비 도와주신 은혜도 갚고 원하고 했던 건 아니지만 주신다고 한 것. 이번엔 속지 않고 받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족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고 남편도 제 편에 서줬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라면 수확이었네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시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건물과 아파트를 모두 제 명의로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셨거든요. 서류 작업을 할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마지못해 하시는 티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약속은 지켰잖아. 건물도 돌려주고 아파트도 줬는데 뭘 더 원하는 거야. 이제 됐지?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는데 수술 후 회복실에서부터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에 어머니 앞에서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던 남편이 이번만큼은 정말 단호했거든요. 약속? 지혜가 그 대화를 우연히 듣지 못했으면 끝까지 속이실 생각이었으면서 무슨 약속이에요. 전 이제 엄마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당신이 언제 속였냐고 그러냐며 변명하려고 하시는데 남편이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남도 아니고 제 아내예요. 아내한테 그런 짓 하는 건 저한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지금까지 항상 엄마가 하시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따랐지만 이젠 아니에요. 그렇게 남편은 어머니와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이전까지는 어머니 편에 서서 다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거다. 당신이 평생 힘들게 사셨으니 당신 입장에선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라며 시어머니를 좋아하진 않아도 인정하고 저한테 이해해달라고 하는 남편이었는데 이번 일로 180도 달라진 거죠. 심지어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어머니와 최소한의 인사말만 나누고 대화를 피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변화를 보시면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위축되셨어요. 평소 모든 가족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행동하시던 분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지신 거예요. 특히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눈치를 보시면서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지시를 내리시던 분이 이제는 혹시 괜찮을까? 눈치를 보시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웃긴 건 동서 역시 상황이 급변하자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마치 자신도 시어머니에게 속은 순진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뻔뻔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러실 줄 정말 몰랐어요. 평소에도 상황에 따라 말씀을 조금씩 바꾸시는 분이시긴 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동안 형님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분명히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절 속일 계획을 세웠던 주제에 이제 와서 마치 모든 걸 처음 알게 된 것처럼 연기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절 치켜 세우면서 자신은 무고한 피해자라고 어필하는 모습까지 보니까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분노했어요. 평소 온순한 성격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화가 났나 봐요. 특히 동서의 뻔뻔한 태도를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형수가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힘든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아파트까지 가로칠 생각을 했다고? 형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도 안 드냐? 난 그냥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따른 것뿐이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핑계 댈 걸 대. 양심이 있으면 말리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같이 공모를 해. 그때부터 시동생과 동서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평소 동서를 정말 아껴했는데 이번 일로 실망이 너무 컸나 봐요. 집에서 둘이 말다툼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릴 정도였거든요. 시동생이 형수한테 제대로 사과해라고 하면 동서는 자신도 피해자인데 왜 내가 사과해야 하냐며 맞서는 식이었죠. 결국 동서 부부는 이 일로 완전히 틀어졌어요.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동서가 지방으로 자진 발령 신청을 내서 주말 부부가 됐는데 그마저도 거의 집에 안 들어와서 사실상 별거나 마찬가지예요. 시동생이 저한테 제대로 된 사과라도 한번 하고 오라고 했다는데 동서한테는 별도의 연락이 없었네요. 사실 전 동서의 사과 같은 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진심이 없는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오히려 시동생이 제 편에 서서 동서를 혼내주는 모습이 더 고맙더라고요. 그동안 항상 동서 편만 들던 시동생이 이번만큼은 확실히 선을 그어주니까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부모 사이의 관계로 시아버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나 봐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의 독단적이고 계산적인 행동들을 묵묵히 참아오셨는데 이번 일이 마지막 방아쇠가 된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분노를 터뜨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특히 시아버지는 평소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조용한 분이셨는데 이날만큼은 정말 달랐거든요. 평소에는 항상 조용히 신문을 읽으시거나 TV를 보시던 분이 갑자기 주먹을 탁자에 내리치시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시면서 목소리도 평소와 완전히 달라져서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냈어.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40년 넘게 참고 살았지만 이젠 정말 끝이야.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변명하려고 하시는데 시아버지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끝이야. 이혼하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도도하셨던 분이 갑자기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시아버지 옷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시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화장이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 되시고 목소리도 떨려서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당신까지 날 버리는 거야? 우리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시아버지 마음이 이미 돌아서신 건 평생 쌓여왔던 불만과 실망이 이번 일로 완전히 터져나온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용서? 며느리가 목숨까지 내놓고 도와주는데 그걸 이용해서 속이려고 했잖아. 이런 사람과 어떻게 더 살아?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워낙 단호하셨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으셨나 봐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절반을 모두 가져가셨는데 그 후에 하신 행동이 정말 뜻밖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절 따로 불러내시더니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야, 이거 다 가져가. 이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이혼으로 받은 재산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이건 아버님 거예요. 아버님이 사용하세요. 아니야. 이건 내 업보라고 생각해. 내가 내 마누라 단속 못해서 너에게 상처까지 입혔으니 이 돈 내가 가져가서 뭐 해. 너 써. 저는 정말 신중하게 여러 번 사양했어요.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아버님께서 평생 고생하셔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제가 받을 수 있냐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제가 사양할 때마다 더 강하게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계속 거절하니까 화까지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라. 그래야 내 마음이라도 편해진다. 평생 그 사람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말리지 못한 내 잘못도 있어. 내가 더 단호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시면서 눈까지 빨갛게 되시더라고요. 아마 자책하시는 마음이 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차마 받을 수 없어 제가 계속 거절하니까 시아버지가 더 간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발 받아줘. 안 그러면 내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거야. 결국 시아버지의 그런 간절한 마음에 못 이겨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들이 이렇게라도 해소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되셨어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이룩한 재산은 대부분 저와 시아버지에게 넘어갔고 두 아들과 며느리들, 심지어 남편까지 모두 등을 돌렸으니까요. 신장 이식으로 건강은 되찾으셨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신 거죠. 가끔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 작은 원룸 앞을 지날 때가 있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본인이 선택한 결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이 저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하려던 일은 용서할 수 없어. 앞으로는 연락도 안 받을 거고 명절에 찾아뵙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괜히 마음 쓰지 마.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던 시어머니에게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전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남편이 완전히 제 편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건물 8억, 아파트 30억,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주신 이혼 재산 분할금까지 받아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솔직히 돈이 이렇게 많으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 볼 일도 없고 경제적으로 걱정할 것도 없으니까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와서 딸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새 집은 정말 넓고 햇살이 드는 곳으로 골랐는데 딸이 뛰어놀 공간도 충분하고 저희 부부만의 공간도 넉넉해서 정말 만족스러워요. 여보, 이제 정말 우리만 생각하고 살자. 그동안 엄마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살아보자. 남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더라고요. 평소 관심 있어 하던 사진 촬영 강의도 등록하고 주말에는 딸과 함께 여행도 자주 다니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늘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보기 좋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밝은 모습인 줄 몰랐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괜히 마음이 짠해.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할 게 뭐야. 오히려 고마워. 네가 용기 내서 진실을 밝혀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었잖아. 내가 우리 엄마 일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난 자식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정말 됐어.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 어머니도 전과 다르니까 시간이 더 지나면 달라지실 수도 있겠지. 우리 이제 그런 걸로 마음 쓰지 말자. 응? 그래, 그러자. 당신 덕분에 어쨌든 엄마 건강 찾았으니까 더 신경 쓸 것도 없지. 부디 당신이 뿌린 씨앗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걸 깨닫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딸아이도 새로운 환경에서 정말 밝게 자라고 있어요. 넓은 놀이방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주말마다 아빠와 함께 여행 다니면서 정말 행복해해요. 무엇보다 부모가 스트레스 없이 웃으면서 지내니까 아이도 더 밝아진 것 같더라고요. 가끔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까 하는 궁금증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이번엔 당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나도 나지만 아빠의 일까지 오버랩되면서 속 시원해하지 않으실까 싶은 거죠. 아버지가 믿었던 동창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었을 때의 그 억울함을 전 겪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절 이용하려던 사람들이 모든 걸 잃게 됐으니까 아버지도 하늘에서 원망이나 한 같은 건 다 잊지 않으실까 해요.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시도하신 것 같아요. 차단된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와서 뭔가 했더니 공중전화에서 거신 거더라고요. 하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신들 달라질 게 있겠어요? 연락을 받지 않으니 시어머니께서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신 적도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잘못했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쓰여 있었는데 신기한 건 그 어느 글자에서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쓰여 있었으니까요. 지혜야, 내가 그때 잠깐 실수했을 뿐이야. 나도 목숨이 위급해서 그랬던 거지 정말 속일 생각은 없었어. 너도 살아보면 알겠지만 힘들게 쌓아 올린 건 마음처럼 생각처럼 쉽게 전해지지 않더구나. 나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 그러니 부디 마음 풀고 다시 예전처럼 지냈으면 좋겠구나. 정말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도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알았으니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으려고요. 저는 지금 남편과 정말 행복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남편이 얼마나 절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시댁과 문제가 있을 때 가운데서 처신 잘 못하는 남편들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다행히 시어머니를 등졌을지언정 내 가정은 온전히 지켜내서 정말 뿌듯해요. 시아버지는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시는데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도 하시고 지역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지내고 계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몸은 좀 피곤해도 오히려 마음은 편해. 그리고 이렇게라도 해야 내 업보가 너희한테 안 가지.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지금처럼 종종 얼굴이나 보고 살자꾸나.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큰 교훈을 얻었어요. 돈으로 사람을 이용하려는 자는 결국 혼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속이고 이용하려던 사람은
진짜 가족을 모두 잃게 된다는 걸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절 이용해서 신장을 받고 재산까지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되셨잖아요. 반면에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한 전 오히려 모든 걸 얻게 됐고요. 아버지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역공으로 인생의 복수를 완성했어요. 곰이 제주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길 뻔했지만 제주도 돈도 모두 다 챙긴 셈이죠. 시어머니는 목숨 구해주는 며느리를 속이려다가 평생 모은 재산까지 다 잃고 완전히 혼자가 되셨으니까 정말 자업자득이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딸아이가 커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오면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사람은 절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이용하려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런 식으로 남을 이용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꼭 조심하시기 바라요. 처음엔 달콤한 말과 은혜를 베푸는 척 하면서 접근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걸 잃고 혼자 남게 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